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모든 뉴스면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또 충격적인 경제 이슈들은 구석탱이에서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도 현재 미국 대선에 꽂혀 있을 텐데요. 또 이럴 때 다루기는 다뤄야 하지만 눈에 크게 띄기 싫은 기사들이 또 이런 분위기에 슬그머니 많이 묻어나갑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모든 관심사는 미국 대선인데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경제, 무역, 안보 등 변수가 워낙 크다 보니 이게 당연한 거긴 한데 이제 선거가 시작된 만큼 이제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쩌냐는 그런 이야기는 지금 시점에서는 무의미한 듯 합니다. 일단 추세로는 경합지에서 해리스가 유리하게 나오고 있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일단 지켜보자고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그 영향과 전망 부분은 따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핫한 미 대선 이슈가 경제, 정치 등 모든 면을 장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뉴스 기퉁이에 작게 우리나라 부채 상황과 관련해서 강도 높은 기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불과 1년 전, 2년 전과 비교하면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 게 눈에 띌 정도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어제 오늘 일이냐, 가계부채 때문에 뭔 일 터질 것처럼 그렇게 언론이고 학자고 떠들어대더니 가계부채는 그때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뭔 일이 생겼냐고 하면서 마치 산업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에 빠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기사에 나오는 수준이 1년 아니 6개월 단위로 끊어서 보더라도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나빠지고 있고 갈수록 답도 없고 대응도 안 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미 대선이나 국내 정치판 이슈에 밀려서 눈에 크게 띄지는 않지만 최근에 나온 기사 내용을 보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경제 주체들이 빚을 상환할 수 없을 만큼 빚의 규모가 너무 커졌다는 게 문제인데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본인이 원금을 상환할 생각이 없다거나 혹은 애초에 원금 상환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빌린 돈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당장 주담대의 경우도 40년 만기든 뭐든 까놓고 40년 동안 자기가 그 빌린 돈 다 갚겠다는 생각으로 빌리는 사람은 그리 많이 없잖아요. 뭐 자영업 부채도 사업 잘해서 다 갚아 나가야지 생각하는 사람도 뭐 있기야 있겠다마는 대부분은 상환 계획을 가지고 돈을 빌린다기보다는 당장 돈 필요하니까 일단 빌리고 보자는 식으로 빌리는 경우도 진짜 많잖아요. 근데 부채 수준이 이제 너무 커지니까 상환은커녕 이자 내고 부채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이 천지인 거고요. 맞아요. 사람들이 돈은 잘 빌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돈을 갚아야 된다는 의무나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안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리 수준이 높던 과거에는 빚은 갚아야 한다는 패러다임이 작용하다 보니까 부채가 많은 게 부정적으로 인식이 됐지만 2000년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는 금융 문턱이 낮은 저금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채는 활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거라는 그런 패러다임이 작용하다 보니 매월 나가는 부채 비용만 감당이 된다면 부채는 늘릴 수 있는 만큼 계속 늘려서 활용하는 게 현명하다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실제로 부채를 활용해서 자산을 늘린 사람도 많고 사람들의 부채에 대한 사고방식도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뀌었고요. 그런 부채에 대한 인식 변화 자체가 현재 경제 주체들이 부채를 크게 늘린 바탕이 되긴 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빚의 이자가 싸고 자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던 그 시절에야 빚의 부담이 적었다는 것뿐이지 빚의 본질은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빚을 늘리고 늘리다 상환하지 못하는 빚, 유지하지 못하는 빚의 수준이 너무 늘어서 여기서 이제 빚을 더 늘렸다가 자칫 금융위기에 빠질 위험까지 커지게 된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걸 이대로 계속 방치하다가 금융위기로 터뜨릴 게 아니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보통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일종의 연명하는 방식으로 빚이 당장 터질 사람들한테 오히려 빚을 더 늘려주는 거예요. 가장 편하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인데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늘 계속 해왔던 방법이에요. 당장 돈을 못 갚아서 디폴트 우려가 있는 그런 채무자들한테 또다시 돈을 빌려주면 뭐 빚이야 더 늘겠지만 당장 터지지는 않으니까. 네.
근데 이 방법이 지금까지 계속 써왔던 방법이긴 한데, 근데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 가계부채가 처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실 여기서 빚을 더 늘리는 건 거의 한계에 왔습니다. 당장 터지지 말라고 더 빌려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선택지다 이거예요. 뭐 당장만 해도 연체 굉장히 크게 늘었고 부실한 부채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금융권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자체적으로 대출 문턱 높이고 규제하고 지금 난리인 거잖아요. 맞아요. 부실 채무자들한테 또 더 빌려줘서 부실을 뒤로 미루는 것도 지금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근데 이제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현재 지고 있는 이 빚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소득을 유지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경제 상황을 보면 이전과 같은 그런 소득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사실상 힘든 게 현실이에요. 당장 주변만 둘러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제일 부실하다고 하는 자영업자들만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소득 유지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엄청 충격적인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현재 65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들이 진 빚이 연소득의 10배가 넘는 상황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자영업자의 빚이 평균적으로 연소득의 10배라고요? 못 갚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꽤나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걸 단순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분석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이 고령 자영업자들이 평균적으로 연 4,600만 원을 버는 걸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럼 현재 이들이 진 빚이 평균적으로 5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65세가 넘는 지금 이 연령대에서 연소득의 10배가 넘는 이 빚을 앞으로 언제까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제 활동이 가능한 동안에 과연 이 빚을 상환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 아닐까요? 뭐 개중에는 영업이 잘 돼서 돈을 잘 벌어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령 자영업자 대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노동 생산성도 떨어지고 치열한 자영업 시장에서 도태돼서 소득이 더 떨어질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렇게 쌓여있는 이 빚을 상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 결국 터질 게 예약돼 있는 빚인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대신 빚을 갚아줄 것도 아닐 거고,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라고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들어보면 사실 베이비부머 세대거든요. 경제 활동 능력 상실 시점이랑 빚이 터지는 시점도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몰려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영업자들뿐만의 문제가 아닌 게,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60세 이상 고령층의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차주가 진 가계부채가 전체 가계부채에서 20.4%까지 그 비중이 증가한 상태예요. 자영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상환 능력 자체가 거의 없는 거죠. 이건 뭐 바로 터지는 빚은 아니지만 뭐 10년 정도 안에 어떤 형태로든 터질 빚이네요. 그것도 사실은 고령 자영업자들이 70세든 75세든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사업 안 망하고 유지할 수 있을 때를 가정했을 때 가능할 수 있는 거지,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야, 이게 들어보니까 그 부분은 놓치고 있었는데 고령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이게 또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네요. 30, 40대 자영업자들 부채 상황 바라보는 거 하고는 또 다른 관점의 문제네요. 네, 이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바로 심각성이 느껴지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당장 고령층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을 하는 우리 전체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풍선 효과예요. 풍선 효과요? 네, 이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가계부채 규모가 좋게 말하면 금융 안정성을 해칠 정도고, 이걸 나쁘게 말하면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현재 금융당국에선 엄청 쪼아대고 있고 은행에선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표면적으로는 은행권에서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좀 줄었는데, 근데 그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확 쏠리면서 2금융권의 부채 규모가 굉장히 크게 느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체 가계부채는 늘었네요. 네, 1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2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풍선 효과가 현실화되는 바람에 지금 정부의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어떤 포인트에서요? 이게 사람들이 지금 많이 까먹었거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 2021년에 가계부채가 너무 급하게 늘어버리는 바람에 1금융권에 대출 규제를 크게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게 결과적으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대출 풍선 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나중에는 결국 2금융권까지 대출 셧다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그 일이 생길까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현재 이금융권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10월 한 달 동안 금융권의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는 확대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1금융권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과 한도 조정 등을 통해서 대출 억제책을 활용하다 보니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1조 원대에 머물렀는데요. 근데 2금융권 같은 경우는 1금융권에서 대출 못 받은 수요까지 이게 몰리다 보니까 풍선 효과로 인해 10월 한 달 사이에만 약 2조 원 가량의 대출이 급증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대출 규제한 게 의미가 없어진 거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2금융권은 서민,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에 좀 더 문턱이 낮은 직접적인 자금줄 역할을 하다 보니까 2금융권을 규제해버리면 바로 민생경제가 얼어붙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1금융권 위주로 규제를 하고 부채를 관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1금융권에 규제했는데 2금융권 부채가 확 느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2금융권의 DSR 규제를 강화하는 것부터 추가적인 규제를 조치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지난 2021년과 같은 금융권의 대출 셧다운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아마 대출 셧다운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실 거고 하니까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2021년에 그때 셧다운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냐면 우리가 기억을 조금만 돌이켜보면은 당시에는 영끌, 조기 은퇴족과 같은 이런 말들이 사회적으로 엄청 유행할 정도로 이때 주식, 부동산 등 투자에 대한 열기가 엄청 뜨거웠었습니다. 그때 뭐 주식 최고점을 찍고 그랬었죠. 네. 당연히 가계부채는 투기 분위기가 거세지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늘었고요. 그리고 이게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대출 셧다운 조치가 내려졌고 은행권을 중심으로 전세 대출 제한, 신용대출과 부동산 구매 목적 대출도 다 제한되고 대출 만기 축소, 한도 제한 등등 은행권과 일부 2금융권까지 돈줄이 다 막혔었는데요. 근데 당시 대출을 중단하는 이 셧다운 조치가 딱 때려지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할 것 없이 투기세가 확 꺾여버리면서 자산 시장이 얼어붙어 버렸어요. 2011년 하반기에 그렇게는 했었죠. 당시 금융권의 대출 셧다운 조치로 자산시장으로 들어가는 유동성이 확 줄어버리니까 투기 심리가 눈에 보이게 확 꺾였었고 그 이후로 주가나 부동산 가격도 계속 흘러내렸었죠. 맞아요. 이게 대출 셧다운 원인으로만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가계부채 상황이 너무 통제가 안 되는 긴박한 상황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긴급 대책으로 펼친 이 조치로 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래도 당시에는 이미 시장에 돈은 엄청 풀려 있었고 보복 소비니 뭐니 하면서 소비 성향은 강해져 있었고 대출 셧다운 충격이 어느 정도 상쇄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인데도 셧다운 조치로 인한 충격이 너무 세다 보니 정부가 몇 달 버티지를 못하고 셧다운 조치를 다시 풀었었죠. 그때 시급하고 그 이후로 그러고 나서 다시 무슨 지원이니 자영업 대출이니 정책 자금이니 하면서 사실상 가계부채 문제에 손 놓고 대출을 쭉쭉 계속 늘려왔던 거고요. 그냥 안전장치 다 풀어놓고 부채 관리하고 있니 모니터링을 하니 하면서 그냥 끌어온 게 지금의 상황인 겁니다. 그럼 지금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이거죠. 21년과 비교해보면 현재 자산 시장은 이미 침체돼 있고 그리고 내수는 지금 다들 피부로 느끼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완전 최악이고요. 수출도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1년과 대비해 모든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다 다운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가계부채 규모는 그때보다 훨씬 더 급증한 상태고 연체 문제도 더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때처럼 셧다운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은행권에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금융권의 풍선 효과는 커지고 있고 만약 부채 관리가 계속 안 돼서 긴급하게 대출 셧다운이라도 하게 된다면 현재 경제 여건상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타격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쵸. 본격적인 건 아니지만 이미 뉴스 기사에서는 사실상의 대출 셧다운이 시작됐다는 그런 류의 기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기업, 신한은행에 비대면 대출을 중단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상호금융권에서는 비조합원의 대출 제한이나 카드사의 카드론 한도 축소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 정도 타격이 있는 거면 그럼 셧다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금융당국에서는 최대한 셧다운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21년에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애초에 해오던 게 안 먹혔으니까 지금 안 좋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긴급하게 했던 겁니다. 사실 부채 위기가 언제 터질지는 모릅니다.
당장 터질 것 같은 풍선에 바람 한 번 더 불어 넣었는데 그게 안 터졌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바람 불어 넣었을 때 그때도 안 터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물론 안 터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바람을 불어넣는 거 멈추지 않고서는 예상하지 못할 때 그때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2021년도에 셧다운 충격을 못 버텼던 주체는 당시에는 오히려 금융당국이었어요. 이때 당장 급해서 대출 제한을 했는데 근데 경기가 너무 눈에 띄게 냉각되다 보니까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부담이 돼서 그때는 금융당국에서 얼마 못 버티다 손을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이긴 하지만 셧다운 조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라도 한다면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끼기 그 전에 자영업을 비롯한 가게에 먼저 충격이 크게 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그로기 상태에 들어서 있는 가게나 자영업자들이 현재 너무 많거든요. 가계부채 이야기 이거 너무 지겹다 생각하지 마시고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계속 변화의 흐름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화백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조금만 찾아보면 정부가 진행하는 가계대출 규제가 시장에 안 먹히고 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그런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생각해보면 결국 또 21년처럼 미적미적거리다가 긴급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기 성향의 대출도 문제지만 카드론이나 보험약관 대출 같은 생계형 대출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그 부분도 지금 심히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